자, 이문예술 두 번째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처음 등장하고 이에 따르면 요 글이 좀 이런 게 많은데 이에 이거 이제 요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 따르면 이겠죠.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즉 여러분 즉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A는 B,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같은 내용인데 뒤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뒤를 더 잘 봐야 돼요. 왜냐? 앞에서 이야기한 게 어려우니까 즉이라고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좀 더 쉽다는 거지. 그죠? 앞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있는 게 어려우니까 즉이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다. 따라서 뒤를 잘 읽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는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 철학과학, 신학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넘어가야죠. 쭉 넘어가고 모든 텍스트니까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도로 파악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는 예죠. 블루멘베르크죠.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 이게 여러분 상이라는 게 형상상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준 거야 지금. 너네한테는 줘봐자 쓸데도 없는 것도 모르고 주는 거죠. 형상상자다. 이를 통해 이가 뭐예요? 이 상들이죠. 상들. 상들을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이름 붙였다. 됐죠? 자, 그래서 뭐 1번,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그는 블루멘베르크죠.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고, 자, 항상 제가 얘기했죠. 첫째는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둘째는을 찾아. 근데 바로 있죠. 얘는 둘째가 바로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뭐의 입장이에요? 종래의 철학의 입장이죠. 이거는 지금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유에 대한 종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종래 철학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룸베르크는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는 블루멘베르크가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첫째는 수사적 기법이고 수사라는 건 여러분 꾸며주는 거예요. 말을 꾸미는 게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 은유, 우리가 말하는 은유, 은유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게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입니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입니다. 필요악. 그러니까 악이지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게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는 사고,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 없이, 더함과 뺨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발달해가지고 그 개념을 표현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은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은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적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거는 선은 아니야. 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이게 종래 철학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블루멘베르크 해석이 아니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지금 이거죠. 첫째,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이러한 관점은 둘째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거라서. 이 내용이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 용어로 대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은유하지 않아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은유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다?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 용어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예, 대체되는 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종래 철학의 해석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블루멘베르크가 아니라. 자, 블루멘베르크는 뭐라고 말했냐? 여기 나오죠.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 부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첫째,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그 다음에 둘째,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입장이 뭐였어요? 모든 은유가 철학적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야.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루멘베르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죠? 그런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도 존재한다. 그것을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그러니까 이 은유의 중요성 간과가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죠. 절대적 은유라는 것을 얘네는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철학적 언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은유를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더더기나 장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철학적 언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이걸 부정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은유를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이전의 단계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종래 철학을 비판했다. 아니요, 이것도 인정했다 그랬죠. 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아닙니다. 모든 개념적 용어로 대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자 여기 넘어갔죠. 아니라로 넘어간 거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자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됩니다.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종래 철학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은유라는 것이 아직 개념으로 바뀌지 못해서 은유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블루멘베르크는 오히려 이 절대적 은유라는 것은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은유가. 그 질문들은, 그러니까 이거죠. 궁극적 질문.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존, 자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했어요.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띵 떠올라요? 이게 뭔지? 인간의 실존이 뭔지? 이게 좀 이게 잘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잘 이렇게 개념적으로 개념적인 언어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은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은유를 통해 표현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말이야. 그게 이 말이에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답을 은유를 통해서, 절대적 은유를 통해서 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절대적 은유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출항이라는 것 자체가 은유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모두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같습니다는 지규긴 한데 아무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절대적 은유다.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이걸 설명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벼락이 왜 치는지도 몰랐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벼락이 왜 치는지 모르면 무섭잖아요. 네? 무서워.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 얘기죠 지금. 압도적 현실, 벼락이 친다. 압도적 현실.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고 한 거예요. 파악함으로써. 근데 벼락이 왜 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때 당시에 원시 시대 때 막 이럴 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해. 그래서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해. 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하면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잖아. 벼락이 왜 치는지를 모르면 무서운데 저 벼락 제우스 신이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니까. 아, 제우스 신이 번개를 던져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명확해지니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은유라는 것은 이 우리 여기 이 여기는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결국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냅니다.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세계가 질서가 있어요? 모든 사건이 질서에 맞춰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것을 질서 있는 세계로 이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돼요.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예측할 수 있으면 두려운 대상이 아니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두려운 대상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이 표현하는 의도. 니은. 이건 뭐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 앞에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로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절대적 은유 얘기를 했고, 이 절대적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영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형상을 통해서 구조를 넣음으로써 이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은유 이론이 신화 이론으로 연결이 된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고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인드른이 뭐야? 그리스 인드른인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신이다 이거. 이거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신이에요. 신들은인 것 같습니다. 신. 그래야 말이 되죠.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것도 오타인 것 같은데 이성 아니야? 이게 이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그죠?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 됐죠? 이거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죠? 이런 자기보호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된다는 것은 변형되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변주입니다. 변형해서 반복하는 거.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한다. 신화의 의미는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 두려움보다 막연한 불안감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신화가 생겨났다. 예, 왜? 막연한 불안감이 싫으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구체적 두려움.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멘베르크는 신화의 이야기는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은유가 사용되었다. 그랬는데 신화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은유가 사용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은유가 먼저 있고 그것이 이제 신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가고 이제 의가 네, 나왔죠. 네, 그래서 주장 요약과 의의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